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이란이 주말간에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죠. 3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을 쐈는데 오늘 아침에 특집으로 데일리 디펜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상당수를, 거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이 요격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발동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보복한다라고 의사를 피력했고, 여기에 지금 미국은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을 할 것 같지요. 그래서 다시 재차 전시 내각을 소집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랬더니 이란이 만약에 보복하면은 10배의 반격을 하겠다. 어제 쏜 것보다 10배로 더 쏘겠다. 330발 넘게 쏘았으니까 3000발 넘게 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보복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중국의 젊은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에 끌려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좋아서 가가지고 지금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이런 내용도 있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과 관계가 애매해질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서구 제국주의 위협에 맞선 전쟁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전에 속은 중국인 청년들이 도네츠크 전장에서 숱하게 죽어나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장에서 실태를 깨달은 청년들이 자국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모두 무시당했다는 폭로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선전물에 속아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했던 중국인들이 참혹한 전장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현실을 깨닫고 본국으로 돌아가려 해도 방법이 없어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14일 리포트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달 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X와 텔레그램에 러시아 군복을 입은 중국인들의 호소 영상이 게재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러시아군에 의용병으로 입대한 중국인들이며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광둥성 출신이라고 밝힌 한 의용병은 러시아는 우리를 인간으로 안 본다. 중국인들만 뽑아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투입했는데 같이 온 수십 명 중에 6명만 살아남았다 라고 중국 정부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의용병은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시당했다 라며 제발 도와달라, 건강이 매우 악화됐고 이곳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라며 중국 정부에 자신을 구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해당 영상에 대해 논평이나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영상을 게재한 중국인들이 대부분 사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중 성향 글로벌 매체인 에포크타임즈는 중국인들이 러시아군에 자원 입대한 것은 중국 공산당 세뇌의 결과물이라며 세뇌를 당한 중국인들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러시아를 돕겠다고 나섰다가 당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BBC는 지난 5일 러시아군 전사자 숫자에 대한 분석 기사를 통해 사망자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숫자만 5만 명, 포로와 외국인, 수감자 동원 병력 등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를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전사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반제국주의 투쟁이라고 잔뜩 허세를 부리며 전장으로 갔던 중국인들, 전장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의 실체를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값비싼 대가는 뭐냐? 바로 목숨이죠. 목숨을 잃을 상황이 되었고 아마 이 동영상 올린 사람들 다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돼요. 자, 한 동영상은 이 상태도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지금 중국 대사관에 구조를 요청했는데 대답이 없다라고 하며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 또 한 사람은 자신들이 수십 명이 같이 와서 한 부대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다 죽고 6명만 남았다. 이거 올린 날이 4월 5일인데 벌써 지금 열흘 지났죠. 그래서 열흘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죽었을 것이다. 지금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때깔도 좋아요. 그리고 뒤에 막 웃고 막 뭐 완전히 뭔가 보이스카우트 캠프 가는 듯한 이런 느낌? 저 이렇게 있다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냥 추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제발 좀 구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왜냐? 최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거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에 대한 한거다 라고 하니까 그래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마치 홍위병들처럼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그래 나도 힘을 보탤 거야 하고 갔는데 가보니 웬걸? 자 이러고 러시아는 이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 예우 이런 거 전혀 없고 물론 뭐 특별 예우 받으려고 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만 뭉쳐서 선봉에 세워서 그냥 스톰제트 돌격을 시켜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21세기 중국, 발전된 중국에서 아주 따뜻하게 살던 이 사람들이 러시아에 가서 2차 대전 스타일의 독전대가 뒤에서 총 쏘고 빨리 달려나가 이런 전쟁을 겪다 보니까 완전히 패닉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국뽕도 아니고 공산당 뽕이니까 공뽕에 취해서 지금 이렇게 달려갔다가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은 죽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상들이 계속 나오면서 러시아에 대한 또는 중국 정부에 대한 원망이 시민들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 최고의 싱크탱크 중 하나이자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900페이지짜리 정책 제언집 보수의 약속은 미 정치권에서 사실상 트럼프 2기 공약집으로 통할 정도로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 외교안보 사령탑을 맡게 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가 대만 유사시 한국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요구할 것이며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은 무조건 군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케빈 로버츠 헤리티지 재단 회장이 국내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로버츠 회장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캠프의 정책 개발과 인재 영입 총괄을 맡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평가되는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은 바이든이 아닌 앞으로 집권할 트럼프와 협상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캐치프레이즈인 마가의 열혈 신봉자이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인사로 분류되는 로버츠 회장은 지난해 정책 제언집 보수의 약속을 집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의 팀은 사실상 트럼프 캠프의 전략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사적으로 자주 대화한다. 트럼프가 구상하는 정책과 인사 등의 계획에 우리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 지출을 계속 늘려야 한다. 과거 트럼프의 나토 탈퇴 발언은 단순히 나토 탈퇴를 원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정한 몫을 수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고립주의자가 아닌 현실주의자다. 우크라이나도 중요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이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정부에도 매우 좋은 소식 아닌가? 트럼프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함께 굳건하게 설 것이다 라며 트럼프가 재집권하더라도 과거 1기 집권 당시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은 무조건 군사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은 전쟁 발발 직후부터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미국이 대만을 전면 방어할 시간을 이 국가들이 벌어주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대만을 방어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방위비 지출을 늘릴수록 중국에 대한 역내 억지력이 강화된다 라며 한국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로버츠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고 평가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미국과 자유진영에서 한국 역할론 요구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질 것임을 시사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 큰일 났죠. 제가 계속 그동안 주장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지금 북중러 이란 이런 전체주의, 공산, 사회주의, 독재 그리고 저소득 국가들의 이 대륙 세력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대만 이런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그 대열에 우리가 서서 선봉에 설 것이냐. 대만은 선봉에 선다고 약속했죠. 일본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우리 반도니까, 우리 섬도 아니고 반도니까 우리 중간에서 우리가 조율자, 균형자, 예전에 동북아 균형자론 하다가 정말 전 세계에서 비난받았고 비아냥을 받았죠. 말이 안 되죠. 균형자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파워 아무것도 없이 무슨 균형 잡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또 균형자 할 것인지 아니면 방관자를 할 것인지 방관자 하면 좋죠. 그런데 방관하게 안 놔둔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요구가 나왔죠. 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을 침공하면 한국이 반드시 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가 바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될 거예요. 트럼프 재집권 시.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 트럼프가 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중국하고 관계가 많고 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 그러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중국은 반드시 참전해서 북한을 도와줘서 한국을 무찌를 거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는 계속 방관자다? 안 되는 거죠. 왜? 줄을 서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줄을 서야 돼요. 그럼 어디 설 거냐?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기에 설 거냐? 아니면 못 살고 독재, 공산, 사회주의 여기에 설 거냐? 답은 명확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을 잡게끔 안 놔두는데 균형 잡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왕따 되는 거죠.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 우리는 북한과의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심하게 선봉에 선다라고 하면 중국이 나중에 북한과 이 한반도에서 2차 한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적으로 전쟁 초기부터 개입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영향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금까지처럼 이런 건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그때 가서 보자. 어떻게 되겠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바이든 정부하고 왜 방위비 협상하냐? 우리하고 해야지. 왜? 정권 바뀔 건데. 물론 우리는 트럼프 정권에 들어오면 방위비를 대폭 인상시킬 것이 명약 관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좀 소폭 올린 상태에서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제일 좋죠. 트럼프가 그걸 엎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줄을 확실하게 서야 되는데 그거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11월까지 줄 서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히 바보 왕따 되고 그 데미지는 어마어마하게 올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보면 이 서문에 태평양 지역에 이 어떤 나토와 같은 이런 집단 안보 체제가 생기기 전까지 한미 동맹을 유지해서 안보를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필리핀 이렇게 해서 집단 안보 체제 오커스 플러스 여기가 지금 집단 안보 체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지죠. 그럼 태평양 지역에 집단 안보 체제 나오면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서문에 의거해서 한미 동맹은 자동 소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그 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안보 동맹체, 협력체에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라고 미리 말을 하는 것이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그 대한민국의 안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경제력 유지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 경각심 가져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란에 대한 보복 의지를 접었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작전 시나리오를 놓고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란은 이번 상황이 끝났다며 이스라엘이 보복할 경우 지난 4월 13일 공격보다 10배 규모로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4월 14일 저녁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대부분의 전시 내각 구성원들이 이란에 대한 반격에 찬성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현지 시각 4월 15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날 전시 내각 회의에는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헤르제 할레비 총참모장, 베니 간츠, 가디 아이젠코트 무임소 장관 등이 참석했다라며 내각 구성원들은 이란에 대한 보복에 대부분 찬성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선언했지만 이날 회의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후에 보복 공격 의지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지 일간지 이스라엘 하욤 뉴스 전문 채널인 채널 12 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보복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군에서 보고한 시나리오들이 검토되고 있고 우리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채널 12는 월요일 오후 전시 내각 회의가 다시 소집될 것이라며 이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대응 방법과 수위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전시 내각 구성원들은 대부분 보복 공격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이번 이란의 공격에 앞서 스페인과 디에고 가르시아에 폭격기를 배치하고 지난주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공군과 함께 이란 공습훈련을 함께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란대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현지 시각 4월 14일 오후 회의를 갖고 이스라엘이 확전을 결정할 경우 4월 13일 있었던 공격보다 10배의 추가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1000발의 탄도미사일과 1800대 이상의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압도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초토화시키겠다는 위협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같은 위협에서 한 발 물러날 경우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공군의 F-35I가 이렇게 주기가 되어 있는데 이 기지도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기지로 정확하게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들은 다 요격을 했고 그런데 이제 두 발은 요격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각도를 보니까 여기로 떨어지지 않아 하고는 요격을 안 했겠죠. 그래서 기지 근처에 완전히 그냥 보시다시피 근처는 여기 인가 있는 이쪽 말고는 완전히 그냥 산악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황색 들판에 그냥 떨어져서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었다라고 해요. 이란 딴에는 이 F-35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 날렸는데 다 실패를 했고, 자, 이 탄도미사일 110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 36발 쐈고, 그리고 자폭 드론 185대를 쐈는데, 탄도미사일 이 110발 중에서 103발을 요격했고, 그리고 순항미사일 36발, 자폭 드론 185대는 전부 요격 성공했어요. 엄청난 성과를 올렸죠. 그런데 지금 보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 마, 확전시키지 마 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보복을 하면 우리가 뭔가 다친 게 있어야 되는데 다친 게 없어요. 사람도 안 죽었고, 한 명이 이 전체 332발의 공격 중에 한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 사람도 파편에 의한 부상 이게 아니고 대피하다가 허둥지둥 하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다친 그런 사람 외에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보복을 해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이 정권이 굉장히 지지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만류를 해서 보복을 포기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니다. 전시 내각에서 다 공격하자라고 의견을 냈다. 그래서 한다라고 지금 상반된 분석 기사를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14일 전시 내각 회의에서 100% 보복하자라고 결정이 됐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말리니까 그래서 15일 몇 시간 후에 다시 전시 내각 회의를 주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확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쯤 되면 결정이 나고 결정과 동시에 뭔가 액션이 취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니들 만약에 또 하면 우리는 그저께 쐈던 것보다 10배로 쏜다. 10배 같으면 3,300발 아니겠습니까? 탄도미사일 1,100발 이런 식으로 쏘겠단 말인데, 그런 거 쏠 자산 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배 보복을 천명한 이란 당국, 거의 이것도 뭐 사실은 뭐 억제력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반격을 한다면 또 10배로 또 공격을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확전 일로에 들어가 있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타냐후 내각은 안 할 수 없는 정치적 위상 입지이기 때문에 확전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자, 정말 우리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이것보다 한 두세 배 되는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드론의 공격을 1차 받고 전쟁을 할 수 있겠죠, 북한하고. 여기 지금 다 막았는데 우리는 안녕하시냐? 절대 아니죠. 그래서 뭐 제가 문화일보나 이런 데 칼럼도 지금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했는데, 뭐 칼럼이나 또 평소에 제가 하던 주장대로 해서 정말 가감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과 의견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